제12장 처음 솜필드 저택에 차분하게 받아들여졌을 때 기대했던 대로 내 생활은 그 집이나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난 뒤에도 평탄하게 유지되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보이는 그대로 차분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에 적절한 교육과 무난한 지성을 소유한 여성이었다. 아델은 활발한 아이였다. 응석바지로 자란 탓에 가끔 제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아델의 교육은 전적으로 내 몫이었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아델은 곧 특유의 변덕스러움을 버리고 가르치기 쉬운 순한 아이가 되었다. 아델에게 평범한 아이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뛰어넘는 특출한 재능이나 두드러진 성격적 특징이나 독특한 취향이나 감각적으로 개발된 면모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결함이나 나쁜 버릇도 없었다. 아델은 무리 없이 향상되었고 그리 깊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도 명랑한 애정을 표현했다. 단순한 성격과 쾌활한 수다, 내 마음에 들려고 하는 아델의 노력 덕분에 나 역시 아이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제 서로 만족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여담이지만 어린 아이의 천사 같은 성질과 그 교육을 맡은 자의 의무에 대해 엄격한 교리를 강조하며 아이들을 맹목적으로 떠받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말이 사뭇 차갑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부모의 자만을 축켜 세우고 위선적인 말을 되풀이하거나 흩은 소리를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진실을 말할 뿐이다. 나는 아델의 행복과 향상에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 그 아이를 꽤 좋아했다. 내가 페어팩스 부인의 친절에 감사하며 그녀가 내게 보여주는 변함없는 관심과 그 균형 잡힌 태도나 성격으로 인해 그녀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말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비난해도 좋다. 가끔씩 혼자서 정문까지 걸어가 그 사이로 바깥길을 바라보면서 또는 아델이 유모와 놀고 있고 페어팩스 부인이 저장실에서 젤리를 만들고 있을 때 3층까지 올라가 다락방의 뚜껑문을 올리고 지붕으로 나가서 나는 하늘과 맞닿은 아련한 지평선을 따라 저 멀리 호젓한 들판과 언덕을 내다보았다. 경계를 넘어 바라볼 수 있는 천리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말이다.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했던 분주한 세상과 도해지와 활기 넘치는 지방에 나가 지금보다 훨씬 풍부한 실제 경험을 쌓고 싶었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갖가지 성격의 사람들을 알아가고 싶었다. 페어팩스 부인의 좋은 점과 아델의 좋은 점을 높이 평가하지만 세상에는 그와 달리 좀 더 생동하는 좋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런 내 믿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누가 나를 비난할까? 많은 이들이 그럴 것이다. 틀림없이 나더러 불만이 많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나의 천성에는 불안정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때때로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들쑤셨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3층의 조용하고 고독한 분위기에 젖어 그곳 복도를 앞뒤로 걸어다니며 마음의 눈앞에 일어나는 화려한 영상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들은 아주 많고 강렬했다. 괴로움으로 부어오를 수도 있지만 생기로 부풀어 오를 수도 있는 내 마음을 약동하는 환희로 들썩이게 했다. 무엇보다도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에 내 내면의 귀를 열게 해주었다. 나의 상상력은 이야기를 창조해냈고 끊임없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간절히 소망하지만 나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갖가지 사건과 삶과 열정과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났다. 인간에게 평온한 삶에 만족하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소용없는 일이다. 인간에게는 활동이 필요하고 그걸 찾을 수 없으면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다. 나보다 더 적막한 운명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고 자신의 운명에 말없이 한가하는 사람이 수백만이다. 정치적인 반란 이외에도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반란들이 격동하고 있는지 어느 누가 알고 있을까? 여인들은 보통 매우 차분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자도 남자들과 똑같이 느낀다. 그들의 오빠나 남동생처럼 여자들도 자신의 능력을 연습하고 노력해볼 기회가 필요하다. 여자도 남자들이 괴로워하는 만큼 경직된 속박과 답답한 정체를 고통스러워한다. 그들에게 푸딩을 만들고 스타킹을 짜고 피아노를 치고 가방에 수나 놓으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특권을 가진 남성들의 생각이 편협한 탓이다. 관습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배우거나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웃거나 단죄하는 것은 생각이 얕은 자들의 경솔한 행동일 뿐이다. 이야, 19세기 중반에 이런 글을 썼다는 건 놀랄 일이네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레이스 풀의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다. 처음 들었을 때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울림, 똑같이 나지막하고 느린 하하 소리.
괴상하게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건 웃음보다 더 이상했다. 그녀가 꽤 조용하게 지내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소리들이 들리는 날들도 있었다. 때로는 그녀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녀는 방에서 대야나 접시나 쟁반을 들고 나와 부엌으로 내려갔다가 금세 돌아왔는데 대개의 경우 관로 속에 낭만적인 독자여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나를 용서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흑맥주 단지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언제나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괴상한 소리로 인해 부풀어 오른 호기심에 찬물을 끼얹는 작용을 했다. 흠상궂은 얼굴에 차 깔아앉은 태도는 그녀에게 호기심이 달라붙을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녀를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몇 차례 시도해 봤지만 그녀는 과묵한 사람인 듯했다. 보통은 아주 간단한 대답으로 나의 노력을 무색하게 잘라버렸다. 그 집의 다른 사람들, 즉 존과 그의 아내 하녀 리어, 프랑스인 유모 소피는 괜찮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별다른 특징은 없었다. 소피와는 프랑스로 얘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그녀에게 고향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설명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재주가 없어서 질문을 격려하기보다 가로막으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루하고 혼란스러운 대답을 하기가 일쑤였다. 10월, 11월, 12월이 지나갔다. 1월의 어느 오후에 페어팩스 부인은 아델이 감기에 걸렸으니 공부를 하루 쉬게 해달라고 했다. 열렬하게 찬성하는 아델의 모습을 보니 나도 어렸을 적에 가끔 쉬는 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가 생각나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아주 춥긴 했지만 바람 없이 맑은 날이었다. 오전 내내 서재에 앉아있자니 지겨워졌다. 마침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를 다 쓰고 붙이려던 참이어서 내가 보니까 외투를 걸치고 헤이 마을로 붙이러 가겠다고 자청했다. 3km 거리면 상쾌한 겨울 오후의 산책거리로는 충분했다. 아델이 페어팩스 부인과 거실 불가의 작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제일 좋은 밀랍 인형과 관로 속에 평소에 내가 은종이에 싸서 서랍에 넣어두는 것, 그 밀랍 인형과 기분 전환용으로 볼 수 있는 동화책 한 권을 안겨주었다. 빨리 돌아오세요 나의 좋은 친구 사랑하는 마드모아젤 하고 인사하는 그녀에게 키스로 답하며 나는 출발했다. 땅은 꽁꽁 얼었고 바람은 잔잔했고 길은 호젓했다. 몸이 더워질 때까지 빠르게 걷다가 나중에는 그 시간과 상황이 나에게 부여하는 즐거움을 분석하고 즐기며 천천히 걸었다. 종탑 밑을 지날 때 교회 종이 세시를 울렸다. 아래로 저물어 가며 창백한 빛을 발하는 태양과 다가오는 어두움이 이 시간의 매력이었다. 나는 손필드에서 1.5km 떨어진 길에 있었다. 여름에는 들장미들이, 가을에는 나무 열매와 블랙베리들이 시선을 끄는 곳이었고 지금도 들장미 열매와 산사나무 열매들이 군데군데 산호색 보물처럼 달려 있었지만 겨울철에는 뭐니 해도 그 철저한 고독과 낙엽진 정적이 최고의 기쁨이었다. 바람이 불어도 여기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바스락대는 상록수도 없고 호랑가시나무도 없었다. 잎사귀 떨어진 산사나무와 개암나무 덤불이 길 한가운데 깔려있는 달아빠진 흰 돌멩이들처럼 고요했다. 좌우 어디를 내다보아도 풀 뜯는 소 한 마리 없는 들판뿐이었다. 가끔 산 울타리에서 움직이는 조그만 갈색 새들은 떨어지는 것을 잊어버린 갈색 나무잎들처럼 보였다. 이 길은 헤이 마을까지 줄곧 오르막이었다. 중턱에 도달했을 때 나는 들판으로 통하는 울타리 계단에 내려앉았다. 매섭게 얼어붙는 날씨였지만 외투를 꼭 여미고 머프에 두 손을 넣고 있어서 별로 춥지 않았다. 자갈길에 덮인 얼음이 맹추위를 증명하고 있었다. 지금은 얼어붙은 개울이 며칠 전에 잠깐 녹았을 때 흘러 넘쳤던 모양이다. 내가 앉은 곳에서 손필드가 내려다 보였다. 아래 골짜기에서 제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회색 흉벽을 갖춘 저택이었고 숲과 검은 땅까마귀들이 서쪽 배경으로 솟아 있었다. 나는 태양이 숲으로 내려가 그 뒤에서 진홍빛으로 침몰할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 뒤에 동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위쪽 언덕 꼭대기에 떠오르는 달이 앉아 있었다. 구름처럼 희끗하지만 시시각각 밝아지는 달이 나무에 반쯤 가리고 굴뚝에서 푸른 연기를 피워 올리는 헤이마을을 굽어보고 있었다. 1.5km쯤 떨어진 거리였지만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어렴풋한 삶의 속삭임들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물살이 흐르는 소리도 들려왔다. 어떤 골짜기에서 어느 개울에서 나는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헤이마을 건너에는 언덕들이 많으니 틀림없이 그 산길을 요리조리 누비며 지나가는 개울들도 많을 것이다. 잔잔한 저녁이라 저 멀리 흐르는 물살과 가까이서 흐르는 물살의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그때 아주 멀리서 하지만 아주 명료하게 어떤 거친 소리가 이 아름다운 물결 소리와 속삭임들을 깨뜨렸다. 따가닥 따가닥 부드러운 물소리를 몰아내는 금속성의 짤랑거림이었다. 그림으로 치면 정경에 어둡고 강하게 그려진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바위 덩어리나 거대하고 거친 참나무 줄기가 여러 색조들이 한데 어우러진 구름과 맑은 지평선과 하늘색 언덕의 원경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았다. 소음은 자갈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말 한 마리가 다가오는 모양이었다. 구불구불한 길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울타리 계단을 막 일어서려는 참이었다. 하지만 길이 좁아서 그것을 먼저 보내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때만 해도 내가 젊었던 시절이라서 내 마음에는 온갖 밝고 어두운 환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러 잡동사니들 가운데에는 동화에 대한 기억들도 있었다.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어릴 적에는 느끼지 못했던 활기와 생동감이 더해졌다. 말이 다가와 어스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영국 북부의 정령 가이 트래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배시의 이야기를 또렷하게 기억해냈다. 말이나 노새나 커다란 개의 모습으로 외진 길에 나타나 밤길 가는 길손들에게 다가온다고 했던가? 지금 이 말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소리는 가까워졌지만 눈앞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산 울타리 아래에서 따가닥 소리와 함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개암나무들 바로 옆으로 거대한 개 한 마리가 흑백의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며 내달렸다. 베시가 이야기해준 가이트레시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커다란 머리에 털이 기다란 사자 같았다. 하지만 개는 상당히 조용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내가 얼마간 상상했던 대로 개의 눈이 아닌 묘한 시선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거나 멈추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 뒤에 말이 따라왔다. 커다란 준마였고 사람이 타고 있었다. 남자, 인간의 존재가 단번에 마력을 깨뜨렸다. 가이트레시는 아무것도 태우지 않는다. 언제나 혼자 다녔다. 내 생각에 악귀들이 말 못하는 야수의 시체를 빌렸을 수는 있어도 평범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날 리는 없었다. 이건 가이트레시가 아니라 지름길을 달려 밀코트로 가는 여행객일 뿐이었다. 그는 지나갔고 나는 걸어갔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다보았다. 미끄러지는 소리와 제기랄 이게 뭐야 하는 소리와 들그락거리며 넘어지는 소리가 나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남자와 말이 넘어져 있었다. 자갈길에 깔린 얼음판에 미끄러진 것이다. 개가 다시 달려와 공경에 처한 주인을 바라보고 말이 내는 신음소리를 듣고는 그 거대한 덩치에 걸맞은 깊은 소리로 황혼역의 언덕들이 메아리 치도록 지지됐다. 녀석은 넘어져 있는 말과 사람 주위로 킁킁대며 돌아다니다가 나에게로 달려봤다. 녀석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것이다. 달리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으니 나는 녀석이 원하는 대로 말에게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행객에게로 다가갔다. 기운차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별로 다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디 다치셨어요? 그가 그때 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다. 어쨌든 그는 어떤 주문 같은 것을 중얼거리느라고 나에게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다시 물었다. 옆으로 비켜 서기나 하시오. 그가 대답하며 처음엔 무릎으로 다음엔 발로 일어났다. 나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 뒤에 끙끙 들어올리는 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와 딸그락대는 소리가 이어지고 개도같이 킁킁 지스대고 울어대는 바람에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멀리 갈 생각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건 잘한 일이었다. 말이 다시 일어섰고 그만의 파일럿이라는 명령과 함께 개소리가 잠잠해졌다. 여행객은 이제 허리를 굽히고 자기 발과 다리가 온전한지 살피는 듯 이리저리 매만졌다. 분명 어디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그가 쩔룩쩔룩 걸어가더니 내가 방금 일어난 울타리 계단에 주저앉았다. 나는 도움이 되고 싶었으나 적어도 참견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다시 그에게로 다가갔다. 다치셨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필드 저택이나 헤이 마을에 가서 사람을 불러올게요. 고맙지만 괜찮소. 뼈가 부러진 건 아니고 삐끗했을 뿐이요. 그가 다시 일어서려고 발을 짚다가 무의식적으로 윽 소리를 냈다. 일광이 아직 남아있었고 달은 밝게 차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었다. 그는 모피깃을 달고 강철 걸쇠로 여민 승마용 외투를 입고 있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중간 정도의 키에 가슴이 떡 벌어져 보였다. 검은 얼굴에 미간을 찌푸린 채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눈과 찌푸린 눈썹으로 보아 몹시 화가 나고 짜증스러워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청년기는 지났지만 중년에 이르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35쯤 되었을까? 나는 그가 두렵지도 않았고 별로 수줍음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가 잘생기고 늠름해 보이는 젊은 신사였다면 감히 이렇게 그의 앞에 서서 원하지도 않는 질문을 던지며 요구하지도 않는 도움을 제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잘생긴 젊은이를 거의 본 적이 없다. 말을 건넨 적은 평생에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아름다움, 우아함, 용맹, 매력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자질이 남자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게 나의 자질과 일치하지도 않고 일치할 수도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불이나 번개 아니면 밟기는 해도 싫게 느껴지는 어떤 것에 반응하듯이 얼른 피해버렸을 것이다. 내가 말을 걸었을 때 이 낯선 사람이 미소 지으며 싹싹하게 굴기만 했더라도, 내가 제안한 도움을 그가 유쾌하게 감사하며 사양했더라도 나는 다시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찌푸린 표정과 거친 태도는 나를 편안하게 했다. 그가 나에게 가라고 손을 흔들자 나는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말에 오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이렇게 외딴 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가 날 쳐다보았다. 이제껏 그는 내 쪽으로 그의 눈길을 돌리지 않았었다. 당신이야말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군. 이 근방에 살고 있다면 말이요. 집은 어디요? 저기 바로 아래에요. 그리고 달이 떠 있을 때는 늦도록 나와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원하시면 제가 헤이 말로 달리가 도움을 청할게요. 사실은 편지를 붙이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바로 아래라면 흉벽 있는 저 집을 말하는 건가? 그가 손필드 저택을 가리켰다. 서쪽 하늘과 대비되어 이제 하나의 그림자 덩어리처럼 보이는 숲과 다르게 훤한 달빛을 받은 저택이 뿌옇고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네, 맞아요. 누구 집이요? 로체스터 씨 댁이에요. 로체스터 씨를 아시오? 아니요, 뵌 적은 없어요. 그럼 그가 거기에 안 사는 건가? 네. 그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아니요. 저 집의 하인은 아닐 테고 당신은. 그가 말을 멈추고 평소처럼 아주 소박하게 차려입은 내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검정 메리노 모직 외투, 검은 비버 보닛, 둘 다 어느 집 마님의 시중을 드는 한예에도 한참 모자라는 차림새였다. 내가 뭘 아는 사람인지 영 감이 잡히지 않은 모양이었다. 내가 그를 도와주었다. 저는 가정교사예요. 아, 가정교사. 그가 내 말을 되풀이했다. 이런 멍청한, 그걸 생각 못하다니, 가정교사. 그러고는 다시 나의 차림새를 꼼꼼히 뜯어보았다. 2분 후에 그가 울타리 계단에서 일어났다. 움직일 때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사람을 불러오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괜찮다면 약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 괜찮아요. 지팡이도 삼을 만한 우산이 있나? 없어요. 그럼 말고삐를 잡아 이리 끌어다 주시오. 겁나지 않소? 혼자 있다면 말에게 손을 대는 게 두려웠겠지만 그의 말을 들으니 왠지 기꺼이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계단에 머프를 내려놓고 커다란 줌마에게 다가갔다. 고삐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워낙 혈기왕성한 녀석이라서 나를 머리 근처에도 오지 못하겠다. 몇 번이나 시도를 해봤지만 헛수고였다. 사실 나는 마구 차대는 녀석의 앞발이 죽을 만큼 무서웠다. 여행객은 한동안 기다리며 지켜보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산이 마호메트에게 올 것 같지 않으니 마호메트가 산으로 가게 도와주는 수밖에 없겠군. 당신에게 이리와 달라고 청해야겠어. 내가 걸어갔다. 그가 말을 이었다. 신뢰하겠소? 피치 못하게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소. 그가 내 어깨에 묵직한 손을 얹고 약간의 무게를 실어가면서 얼룩절룩 말까지 걸어갔다. 고삐를 잡자마자 말을 제압하고는 안장에 올라탔다. 그 와중에 삐인 곳에 힘이 실리자 그가 험악하게 인상을 찡그렸다. 자, 하고 그가 꽉 다물었던 아래 입술을 풀며 말했다. 채찍을 집어주시오. 저기 산 울타리 아래에 있을 거요.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고맙소. 이제 얼른 헤이 마을로 가서 편지를 붙이고 최대한 빨리 돌아가시오. 박차 달린 뒤꿈치가 말에게 닿자 말이 깜짝 놀라 뒷발로 일어서더니 곧바로 달려나갔다. 개도 그 뒤를 따랐다. 말과 사람과 괴가 모두 사라졌다. 그 센 바람이 휩쓸려가는 황야의 히스처럼. 나는 머프를 집어들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방금 일어난 사건이 뇌리에 달라붙어 떠나지 않았다. 어느 면에서 보면 중요할 것도 없고 낭만적일 것도 없고 흥미로울 것도 없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단조로운 삶의 한순간에 변화가 생겨났다. 내 도움이 필요했고 도움을 요청받았다. 나는 도움을 주었다. 무언가 했다는 게 기뻤다.
사소하고 일시적인 행위였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행위였다. 나는 너무나 소극적인 생활을 지긋지긋해하고 있었다. 새로운 얼굴 역시 기억의 화랑에 들어온 새로운 그림과 같았다. 거기에 걸린 다른 그림들과 전혀 닮지 않은 그림이었다. 우선 그것은 남성이었고 둘째로 그것은 어둡고 강하고 험악했다. 회의마을에 도착하여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을 때까지도 여전히 그 얼굴이 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집을 향해 언덕을 빠르게 걸어내려오는 동안에도 내내 그 얼굴이 보였다. 울타리 계단에 닿았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서 다시 그 자갈길의 말박부 소리가 울릴까 하여 귀를 기울이고 외투 입은 남자와 가이트레시 같은 뉴펀들랜드 종 개가 다시 나타날까 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달빛을 맞으려고 고요히 꼿꼿하게 올라서 있는 산 울타리와 가지를 짧게 친 버드나무만이 보일 뿐이었다. 1.5km 떨어진 솜필드 주변의 나무 사이에서 변덕스레 배어하는 희미한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소리나는 쪽을 흘끗 내려다 보는데 저택 정면으로 움직이던 내 눈에 창에 밝힌 불빛이 들어왔다. 너무 늦었다. 나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솜필드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 문지방을 넘어가면 정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용한 현관로를 지나 어두침침한 계단을 올라 외로운 내 작은 방으로 들어가고 늘 변함없는 페어팩스 부인을 만나 오로지 그녀와만 긴긴 겨울밤을 보낸다는 것은 오늘의 산책이 깨운 나의 희미한 흥분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일이었다. 너무나 평온하고 한결같은 생활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다시 나에게 채우는 일이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의 족쇄. 차라리 힘겹고 불안전한 삶의 폭풍에 내던져져 모질고 쓰라린 일을 다 경험한 후에 지금의 이 평온함을 갈망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너무 안락한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지겨워진 사람이 오래도록 산책을 한 것만큼 좋으리라.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처럼 나 같은 상황에서 꿈틀거리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나는 정문에서 머뭇거리다 잔디에서 머뭇거리다 돌길에서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유리문 덮개들이 닫혀 있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내 눈과 영혼이 둘 다 그 âm 울한 집에서 빛없는 독방들로 가득한 회색 동굴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벗어나 내 앞에 펼쳐진 하늘로 구름으로 얼룩지지 않은 푸른 바다로 끌려가는 듯했다. 달이 장엄하게 행진하며 거리로 올라갔다. 저 멀리 아래 언덕 뒤에서부터 올라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청량할 수 없는 거리의 캄캄한 어둠. 그 정점을 열망하듯 올려다보며 언덕 정상을 떠나는 듯했다. 부들부들 떠는 별들이 그 궤도를 뒤따랐다. 그 별들을 바라보는 내 가슴은 떨렸고 나의 혈관은 뜨거웠다.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이다. 현관홀에서 시계 소리가 울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달과 별들의 풍경을 포기하고 연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홀에는 어둡지도 않고 환하지도 않게 높이 매달린 청동 램프만 켜져 있었다. 따뜻한 광채가 현관홀과 참나무 계단 아래쪽을 채우고 있었다. 이 불그스레한 빛은 커다란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곳의 두 짝문이 열려 있어서 기분 좋게 타오르는 쇠살대 안의 불길을 볼 수 있었다. 그 불꽃은 대리석 벽난로와 노쇠 난로용 기구에 번득이며 보라색 커튼과 윤기 나는 가구를 보기 좋게 드러냈다. 벽난로 선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명랑하게 섞이는 목소리들 중에 아델의 목소리가 끼어있다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문이 닫혔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의 방으로 종종 걸음쳤다. 벽난로의 불길은 타고 있었지만 촛불도 페어팩스 부인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오솔길에서 본 가이트레시와 똑 닮은 검정색과 흰색의 큰 털을 지닌 큰 개 한 마리가 러그에 똑바로 앉아 엄숙하게 불길을 응시하고 있었다. 생긴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서 나는 슬며시 앞으로 걸어가며 불러보았다. 파일럿. 그러자 그 녀석이 일어나 나에게 다가오더니 킁킁대며 냄새를 맡았다. 내가 살살 어루만져 주자 그 커다란 꼬리를 흔들어 댔다. 하지만 단둘이 있기에는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생긴 녀석이었고 그 녀석이 어디서 나타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촛불을 청하려고 종을 울렸다. 이 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었다. 리어가 들어왔다. 이 개가 웬 개예요? 주인님이 데려온 거예요. 누구요? 주인님 로체스터 씨요. 그분이 방금 도착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팩스 부인이 그분과 같이 있나요? 네, 아델 양도요. 모두들 식당에 있고 조는 의사를 부르러 갔어요. 주인님이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삐셨대요.
헤이마을로 통하는 길에 말이 넘어졌나요? 네, 언덕을 내려오다가 얼음에 미끄러졌대요. 아, 네, 나에게 양초를 가져다 주겠어요, 리어? 리어가 양초를 가져왔다. 그녀가 들어온 후에 페어팩스 부인이 뒤따라 들어와 같은 이야기를 다시 들려줬다. 의사 카터 씨가 도착해서 이제 로체스트 씨와 같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녀는 곧 차를 준비시키러 바삐 나갔고 나는 외투와 모자를 벗으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네요. 제13장. 그날 밤 로체스트 씨는 의사의 지시로 일찌감치 잠자리에 든 듯했고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내려온 것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였다. 중개인과 소장이 몇 명이 찾아와 그와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델과 나는 이제 서재를 비워주어야 했다. 서재는 앞으로 매일 방문객을 맞는 접대실로 사용될 것이다. 위층 방 한 곳에 불이 지펴졌고 나는 그곳으로 책을 가져가 공부방으로 꾸몄다. 솜필드 저택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교회처럼 적막하지 않았고 한두 시간마다 노크 소리가 나거나 종소리가 울렸다. 발소리들이 자주 현관호를 가로질렀고 다른 억양으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목소리들이 들렸다. 바깥 세상에 시냇물이 흘러들고 있었다. 이 저택이 주인을 맞은 것이다. 나는 그 편이 훨씬 마음에 들었다. 그날은 유난히 아델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다. 아이는 집중을 하지 못했다. 틈만 나면 문으로 달려나가 난간 너머를 내려다보며 로체스트 씨의 모습을 찾곤 했다. 급기야는 아래층에 내려가려고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나 역시 그걸 모를 정도로 둔하지는 않다. 서재에 가봐야 환영받지도 못할 텐데 내가 약간 화를 내며 가만히 앉아있게 하자 그녀는 로체스트 씨를 친구인 아두아르 페어팩스드 로체스트 씨라고 부르며 관로 속에 나는 이전에 한 번도 그의 세례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에 대해 끝도 없이 찌끄러대었고 그가 어떤 선물을 가져왔을지 상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전날 밤에 그가 밀코트에서 짐이 도착하면 아델이 좋아할 만한 물건이든 상자가 있을 거라고 말한 모양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틀림없이 이 상자에 제게 드릴 선물이 들어있다는 뜻일 거예요. 마드모아젤에게 드릴 선물도요. 로체스터 씨가 마드모아젤에 관해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정교사의 이름이 뭐냐? 안색이 창백하고 마르고 자그마한 분이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제 말이 맞죠, 마드모아젤? 나와 아델은 여느 때처럼 페어팩스 부인의 거실에서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바람이 거칠어지고 눈이 내려서 우리는 공부방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냈다. 날이 어두워졌어야 나는 아델에게 책과 바느질감을 치우고 아래층에 내려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아래가 비교적 조용해졌고 초인종 소리가 잠잠한 것으로 보아 로체스터 씨가 이제 좀 한가해졌으리라 짐작했기 때문이다. 혼자 남은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스름과 눈송이들이 허공을 가득 메워 잔디 위의 감목들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내리고 불가로 돌아갔다. 선명한 깐부기 불 속에서 이전에 그림에서 본 적이 있는 라인 강변의 하이델베르그 성과 다르지 않은 풍경을 찾아보고 있을 때 페어팩스 부인이 들어왔다. 덕분에 불을 바라보며 이어 맞추던 모자이크와 외로운 나에게 밀려들기 시작한 무겁고 반갑지 않은 생각들이 흩어졌다. 그녀가 말했다. 로체스트 씨가 오늘 저녁 응접실에서 당신과 아델 양과 함께 차를 드시고 싶다고 하세요. 하루 종일 일이 많아서 진작 그러지를 못하셨어요. 차 드시는 시간이 몇 시죠? 내가 물었다. 6시예요. 시골에 오시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이제 옷을 갈아입는 게 낫겠어요.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요. 촛불력이 있어요. 옷을 갈아입어야 하나요? 네, 그러는 편이 좋아요. 로체스트 씨가 계실 때는 나도 항상 저녁에 옷을 갖춰 입는답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갖춘다는 게 좀 야단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 페어팩스 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검은 모직 옷을 검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다. 로우드에서 배운 옷차림에 대한 나의 사고방식으로는 너무나 고급스러워서 아주 대단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입을 수 없을 것 같은 연회색 옷 다음으로 내 옷장에서 제일 좋고 특별한 옷이었다. 브로치가 있어야겠어요.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템플 선생님이 이별의 선물로 준 조그만 진주 장식이 내가 가진 유일한 장신구였다. 그것을 달고 페어팩스 부인과 같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익숙하지 않은 나는 로체스트 씨 앞에 공식적으로 불려가는 게 편치 않았다. 페어팩스 부인을 앞세워 식당으로 들어간 후에 내내 그녀의 뒤에 숨어서 공간을 가로질렀다. 마침내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아치를 지나
그 너머의 우아한 내실로 들어섰다. 탁자에 2개, 벽난로 선반에 2개의 양초가 켜져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과 열기를 쬐며 파일럿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아델이 앉아 있었다. 쿠션에 발을 받치고 카우치에 반쯤 기대 누운 로체스터 씨가 보였다. 그는 아델과 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길이 그의 얼굴을 완전하게 비추었다. 새까맣고 두꺼운 눈썹만 보고도 나는 그가 그 여행객임을 알아보았다. 그의 넓은 이마는 옆으로 빗어넘긴 검은 머리 때문에 더 네모나게 보였다. 결연해 보이는 코는 잘생겼다기보다 개성적으로 보였다. 커다란 콧구멍이 성마른 성질을 표현하는 듯했다. 엄격한 입과 위아래 턱, 3가지 모두 아주 험악했고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그는 외투를 벗고 있었다. 얼굴에 어울리게 몸집도 네모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키가 크거나 우아하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넓고 허리는 가는 것이 운동선수라 해도 좋을 만한 체격이었다. 로체스터 씨는 페어팩스 부인과 내가 들어온 것을 알아채린 게 분명했다. 하지만 우리를 알아봐줄 기분이 아닌 듯 우리가 다가갔는데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에어양이 오셨어요, 나으리. 페어팩스 부인이 예의 조용한 태도로 말했다. 그는 여전히 개와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까딱했다. 에어양에게 앉으라고 하시오. 그가 말했다. 억지로 하는 딱딱한 고개짓과 성마르고 형식적인 의존은 마치 에어양이 와있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그녀에게 말 걸 기분이 아니야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왠지 한결 부담이 떨어졌다. 정중하고 세련된 대접을 받았더라면 이미 아마 당황했을 것이다. 나는 그에 어울리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대답이나 반응을 보일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시큰둥한 대접에는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그런 괴팍한 태도에 점잖고 조용하게 대응하는 내 입장이 더 유리해졌다. 게다가 그 괴팍한 방식은 나의 흥미를 끌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호기심이 일었다. 그는 그 후로도 계속 조각상처럼 굴었다. 말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누구 한 사람은 사교적으로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페어팩스 부인이 입을 열었다. 평소처럼 상냥하게 그리고 평소처럼 다소 진부하게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피곤하시겠다거나 아픈 발목 때문에 많이 불편하실 거라며 그를 위로했다. 다음에는 그 괴로움을 견뎌낸 그의 참을성과 끈기를 칭찬했다. 마담, 차를 마시고 싶군요. 그녀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종을 울렸고 쟁반이 들어오자 컵, 스푼 등을 바지런하고 신속하게 배열했다. 나와 아델은 탁자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는 카우치를 떠나지 않았다. 로체스터 씨에게 잔을 건네주시겠어요? 페어팩스 부인이 나에게 말했다. 아델은 흘릴지도 몰라요. 나는 부탁받은 대로 했다. 그가 내게서 잔을 받아드는데 그때가 나를 위해 부탁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아델이 소리쳤다. 아저씨, 그 작은 상자에 마드모아젤 에어께 드릴 선물도 들어있지요? 누가 선물 얘기를 하든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선물을 기대했나 에어양? 선물을 좋아하시오? 그는 속을 꿰뚫어 보는 듯 어둡고 성난 눈동자로 내 얼굴을 살펴보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흔히들 기분 좋은 일로 생각하지요? 흔히들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말이요. 적절한 대답을 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물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선물의 성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히려면 그 전에 모든 면을 고려해 봐야 해요. 에어양, 당신은 아델처럼 순진하지가 않군. 그 애는 나를 보자마자 선물을 달라고 난리인데 당신은 돌려 말하잖소. 아델보다 상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잘 아는 지인에게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고 습관적으로도 그래요. 나리가 전에도 항상 장난감을 안겨주시곤 했다니까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 뵙는 처지인데다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아, 지나친 겸손은 그만두시오. 아델을 살펴보니 당신이 꽤 정성을 쏟았다는 걸 알겠더군. 똑똑하거나 재능 있는 아이가 아닌데 짧은 기간에 많이 발전했더군. 지금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건 대부분의 교사가 바라는 포상이지요. 자신의 학생이 발전했다는 칭찬 말이에요. 로체스터 씨가 코웃음을 치고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불가로 오시오. 쟁반이 치워지고 페어팩스 부인이 뜨개질 감을 들고 구석에 자리를 잡자 그가 말했다. 그 사이에 아델은 내 손을 잡고 방을 돌아다니며 콘솔과 작은 상자에 있는 아름다운 책이며 장신구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그의 명령을 따랐다. 아델이 내 무릎에 앉으려 했지만 파일럿과 놀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기 3개월쯤 있었나? 네. 전에는 어디 있었어? 땡땡 주의 로우드 학교에 있었습니다. 아, 자선재단 말이군. 거기에 얼마나 있었어? 8년이요. 8년이라 생명력이 아주 질긴가 보군. 그런 곳에서는 그 시간이 절반만 보내도 웬만한 사람은 녹초가 되어버렸을 텐데.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어디서 그런 느낌이 생겨났을까 궁금했는데. 어젯밤에 헤이 말로 통하는 길에서 당신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상하게도 요정이 얘기가 떠오르면서 당신이 내 말을 홀려서 넘어뜨린 게 아니냐고 따지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아직도 긴가민가 하긴 해.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모양이군. 기억나긴 하나? 아니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울타리 계단에 앉아서 동족을 기다리고 있었나? 동족이라니? 초록 옷을 입은 요정들 말이요. 그들이 나타나기에 딱 알맞은 달밤이었잖소. 내가 당신들 놀이터를 헤치고 지나갔다고 그 길에 빌어먹을 얼음을 깔아놓은 건가? 나는 고개를 흔들며 상대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답했다. 초록 옷을 입은 요정들은 모두 100년 전에 영국을 떠났어요. 헤이로 가는 길에서도 그 주위의 들판에서도 이제는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여름달도 가을달도 겨울달도 더는 그들의 축제를 비추지 못할 거예요.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궁금한 듯 페어팩스 부인이 뜨개질 감을 내리고 눈썹을 치켜들었다. 로체스터 씨가 다시 물었다. 부모가 없으면 친척이라도 있을 테지. 숙부나 숙모는 어떻소? 없습니다. 만나뵌 적이 없어요. 그럼 집은 어디요?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어디서 살지?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여기에 누구 추천으로 오게 되었소? 제가 광고를 냈는데 페어팩스 부인이 답신을 주셨습니다. 그렇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차린 그 선량한 부인이 덧붙였다. 저는 이 선택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에어 양은 저에게 다시 없는 소중한 친구이자 아델에게는 사려 깊고 상냥한 선생님이에요. 로체트 씨가 대꾸했다. 에어 양을 설명해 주느라 수고할 것 없어.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내 의견이 흔들리진 않아. 내가 직접 판단할 거요. 그녀는 내 말을 넘어뜨리는 일부터 시작했어. 네?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그녀 덕분에 발목을 삐었단 말이요. 그 미망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에어 양, 도해지에서 살아본 적 있어? 아니요.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 봤나? 로우드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전부입니다. 이제 손필드 사람들이 더해졌죠. 책은 많이 읽었어?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글이 많지도 않고 수준이 대단치도 않습니다. 수녀처럼 살아온 셈이군. 종교적으로는 훈련이 잘 돼 있겠어. 로우드를 관리하는 브로클 허스트 목사 아니요? 목사 아니요? 그렇지? 목사가 아니요가 맞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애들이 그를 숭배했겠군. 수녀원 수녀들이 원장을 숭배하는 것처럼. 전혀 아니에요. 이런 냉담할 때가 있나? 아니라니. 애송이 수녀가 원장을 숭배하지 않다니 꽤 불경스럽게 들리는걸. 저는 브로콜 허스트 씨를 싫어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가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했어요. 우리 머리를 잘라버리고 경비를 절약한다는 이유로 꿰매지도 못할 형편없는 실과 바늘을 사왔어요. 아주 잘못된 절약이군요. 다시 대화의 흐름을 파악한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그런 이유로 그를 싫어했던 건가? 로체스터 씨가 캐물었다. 위원회가 생기기 전 식품 공급 부서를 그가 혼자 담당할 때 그는 학생들을 굶기다시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황한 설교로 우리를 지루하게 했고 저녁에는 갑작스런 죽음과 심판에 대해 자신이 쓴 책을 읽게 해서 침대에 가는 것도 무섭게 만들었어요. 몇 살 때 로드에 갔소? 10살 무렵이었어요. 거기서 8년을 있었으면 지금은 18? 그렇다고 대답했다. 보다시피 산술은 꽤 쓸모가 있어. 그게 없었으면 당신 나이를 짐작하기도 못했겠지? 당신처럼 용모와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가늠하기가 어렵거든. 자, 로드에서는 무엇을 배웠어? 피아노를 칠 줄 아시오? 약간요. 물론 그렇겠지. 흔히들 그렇게 대답하거든. 서재로 가시오. 아, 이건 부탁해요. 내가 명령조로 말하더라도 불쾌하게 하지 마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익숙해서 말이오. 새로운 사람 하나 때문에 평소 습관을 바꿀 수는 없잖소. 그럼 서재로 가시오. 촛불도 가져오고 문을 열어두시오. 피아노 앞에 앉아 한 곡 쳐보시오. 나는 그의 지시대로 서재로 출발했다. 그만 됐소.
잠시 뒤에 그가 소리쳤다. 과연 약간 치는군. 영국의 여느 여학생들처럼 어쩌면 몇몇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뛰어난 건 아니야. 내가 피아노 뚜껑을 닫고 돌아왔을 때 로체스터 씨가 말을 이었다. 아델이 오늘 아침에 당신이 그린 거라면서 스케치를 몇 장 보여주던데 그게 전적으로 당신이 그린 작품일지 모르겠군. 아마 선생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아니요, 천만에요. 내가 불쑥 말했다. 아,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군. 화첩을 가져와 보시오. 그 내용물이 당신의 것이라고 맹세할 수만 있다면 확실한 게 아니면 함부로 맹세하지는 말고 다른 사람이 땜질한 건 금방 알아볼 수 있거든. 저는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나리가 직접 판단하세요. 나는 서재에서 화첩을 가져왔다. 탁자를 가져오시오. 그가 말했다. 내가 그의 카우치 앞으로 탁자를 끌고 갔다. 아델과 페어팩스 부인이 그림을 보려고 다가왔다. 몰려들지 말고 내가 다 보면 가져가.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나한테 얼굴 들이미지 말고. 그는 일부러 천천히 스케치와 그림들을 살펴보았다. 석 장만 따로 놔두고 나머지는 살펴보고 나서 옆으로 치웠다. 그가 말했다. 저걸 다른 탁자로 가져가서 아델과 같이 보시오. 페어팩스 부인.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내 질문에 대답하시오. 이 그림들이 한 사람의 손으로 그려진 건 알겠소. 그 손이 당신 손인가? 네. 그러면 언제 이걸 다 그렸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도 좀 해야 할 텐데. 로우드에서 보낸 마지막 2번의 방학 때 그린 겁니다. 일이 없을 때요. 어디서 베낀 거요? 제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당신 어깨 위에 얹혀있는 그 머리에서? 네. 그 안에 이런 종류의 다른 알맹이도 들어있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거라면 좋겠죠? 그는 자기 앞에 그림들을 펼쳐놓고 다시 번갈아가며 살펴보았다. 그가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독자여, 나는 그게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그림들인지 설명해야겠다. 우선 별로 대단치 않은 그림이라는 것을 미리 일러두어야겠다. 사실 그림의 주제는 내 마음에 선명하게 떠오른 것들이었다. 그걸 구체화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본 풍경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나의 손은 그 심상을 따라가지 못했고 매번 내가 상상한 광경의 창백한 초상만을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 석 장 모두 수채화였다. 첫 번째 것은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 낮게 떠있는 잿빛 구름들을 표현한 그림이었다. 원경은 어두웠고 전방의 경치도 마찬가지였다. 육지는 전혀 없으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파도라고 말해야겠다. 한 줄기 빛이 반쯤 물에 잠겨있는 돛대를 두드러지게 드러냈고 그 위에 물거품이 묻어 날개가 얼룩덜룩한 검고 커다란 가마우지가 앉아있었다. 녀석은 보석이 알알이 박힌 황금 팔찌를 부리에 물고 있었는데 나는 이 팔찌를 내 팔레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색조로 칠하고 붓이 그려낼 수 있는 가장 반짝이는 느낌으로 표현했다. 그 새와 돛대 아래에 가라앉고 있는 익사체가 초록빛 물 사이로 언뜻 보였다. 거기서 유일하게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은 팔찌가 저절로 빠진 건지 억지로 빼낸 건지 알 수 없는 허연 팔뚝 하나뿐이었다. 두 번째 그림의 전경은 으스레한 언덕 봉우리에 풀과 나무 잎들이 바람 맞은 듯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 너머 위쪽에 해질 무렵의 암청색 하늘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늘로 떠오르는 것은 여자의 상반신이었고 나는 그것을 가장 어둑하고 부드러운 색조로 표시했다. 그녀의 희미한 이마에 별 하나가 얹혀 있었다. 얼굴 아래 윤곽은 자욱한 전기에 쌓인 듯이 보였다. 검은 눈이 거칠게 빛을 발했다. 머리는 폭풍이나 전류에 찢긴 먹구름처럼 어둡게 흘러내렸다. 목덜미에 달빛처럼 뿌연 빛이 걸려 있었다. 똑같이 희미한 광채를 머금고 있는 엷은 구름의 행렬 사이로 초저녁 샛별이 올라와 고개를 숙였다. 세 번째 그림은 북극의 겨울 하늘을 뚫고 올라간 뾰족한 빙산 봉우리였다. 지평선을 따라 북극 광의 흐린 빗줄기들이 빽빽하게 창을 꽂아놓은 듯 버티고 서 있었다. 이 빛들을 배경으로 전경에 머리 하나가 올라왔다. 빙산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기대고 있는 거대한 머리. 야윈 두 손을 머리 뒤로 엮어 머리를 받치고 얼굴 아랫부분에 검은 베일을 끌어올렸다. 핏기 하나 없이 백골처럼 창백한 이마와 생기 없는 절망을 제외하고 아무 의미 없이 퀭하게 고정되어 있는 눈만이 내다보았다. 관자놀이 위에 구름처럼 자욱하고 희미한 검정색 터번의 주름 사이에 이글이글 번뜩이는 촛불 불꽃들로 장식한 하얀 화염의 고리가 반짝였다. 이 창백한 초성달은 왕관에 닮은 꼴이었다. 그것은 형체 없는 형체에게 관을 씌워주었다.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행복했어? 이었고 로체스터 씨가 물었다. 열중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건 제가 아는 가장 강렬한 즐거움 중의 하나였어요. 그래봤자 별거 아니겠지. 당신 얘기를 들어보면 즐거움이랄 게 거의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기묘한 색을 섞고 칠하는 동안에 아마 화가의 꿈나라 같은 데 있었을 거야. 매일 오랜 시간을 앉아 있었나? 다른 할 일이 없었어요. 방학이었으니까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점심때부터 밤까지 앉아 있었죠. 한여름이라 낮이 길어서 전념하기 좋았어요. 그리고 그 열렬한 노동의 결과에 스스로 만족했나? 만족은커녕 내 생각과 결과물이 너무 차이가 나 괴로웠어요. 매번 상상한 것을 그대로 그려낼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아주 없었던 건 아니요. 상상한 것의 그림자는 그려냈어. 아마 그 이상은 아니겠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해낼 화가로서의 기술과 지식이 충분치 못했던 거지. 하지만 여학생이 그린 것 치고 그림들이 꽤 독특해. 생각도 요즘 같고 샛별에 있는 이런 눈은 틀림없이 꿈에서 본 것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선명해 보이면서도 전혀 빛나지 않게 보일 수 있지? 위에 있는 별이 빛을 억눌러서 그런 것 같아. 그 눈의 엄숙한 깊이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바람을 그리는 건 누구에게 배웠나? 저기 하늘에, 여기 언덕 위에도 강한 돌풍이 불고 있어. 라트모스 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산입니다. 라트모스 산을 어디서 봤지? 이건 바로 라트모스 산이거든. 자, 그림을 치우시오. 내가 화첩의 끈을 묶자 그가 자기 시계를 쳐다보며 불쑥 말했다. 9시군. 에어양, 아델을 이렇게 늦게까지 재우지 않는 건 뭐요? 아이를 데려가 재우시오. 아델이 방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키스하러 갔다. 그는 그 키스를 견뎌냈지만 파일럿이 그랬더라도 그보다는 기꺼이 했을 것이다. 이제 모두 잘들 주무시오.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피곤하니 물러가라는 듯 그가 문 쪽으로 손짓하며 말했다. 베어팩스 부인이 뜨개질 감을 접었다. 나는 화첩을 집어들었다. 우리는 그에게 예를 갖추었고 그 역시 딱딱한 고개짓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로체스터 씨가 그리 특이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어팩스 부인. 아델을 재우고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했다. 글쎄요, 그분이 특이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주 변덕스럽고 퉁명스러워요. 그래요, 틀림없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분 성격이 좀 독특하더라도 이해를 해드려야 해요. 왜요? 타고난 성품이 그렇기도 하고. 천성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심적인 고통이 분명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영혼을 불안정하게 하는 걸 거예요. 어떤 고통인데요? 가족에 관련된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은 가족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전에는 있었어요. 아니, 적어도 핏줄은 있었죠. 몇 년 전에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형님이요? 그래요. 지금의 로체스트가 재산을 상속받은 건 얼마 안 됐답니다. 겨우 9년쯤 됐죠. 9년이라면 웬만큼 치유가 됐을 텐데요. 아직도 형님을 이런 슬픔을 달래지 못할 정도로 형님을 좋아했나요? 어머, 아니에요. 아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두 분 사이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랜드 로체스터 씨가 에드워드 씨에게 공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에게 동생에 대한 편견을 심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노 신사는 돈을 몹시 좋아하셨고 가문의 영지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싶어 하셨죠. 영지를 나누면 작아지니까 그걸 마땅치 않아 하셨던 반면에 에드워드 씨도 가문의 이름에 걸맞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셨죠. 나리가 성년에 된 직후에 매우 부당하고 대단히 해악을 끼치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어요. 부친과 로랜드 씨가 에드워드 씨를 부자로 만들려고 그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참기 힘들었던 거 봐요. 나리는 그리 마음이 넓으신 분이 아니에요. 가족과 인연을 끊고 수년째 방황하며 살아오셨어요. 형님이 유언장 없이 돌아가셔서 이 영지의 주인이 되신 뒤로도 2주일 이상 손필드에 머무른 적이 없었답니다. 사실 나리가 이 옛집을 멀리하는 것도 당연해요. 왜 여길 멀리해야 하는데요? 아마 음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요? 모호한 대답이었다. 나는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페어팩스 부인은 로체스터 씨가 겪은 고난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 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없구나, 아니면 말해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잘 모르는 일이라며 대부분은 짐작으로 알 뿐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그녀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으므로 나는 더 묻지 않았다.